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노인시설에서의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노인시설에 어떻게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부분별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이미 설명을 드렸던 그 유니버셜 가이드라인 있죠. 그 가이드라인 내용과 유사합니다. 내용 자체가 유사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지금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더 이론적으로 약간 더 보충 설명하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니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PPT 보면서 설명을 할까요? 자, 이 파트 역시 어, 그 건축 행태론적 인간 행태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노인 시설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을 분석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적용 요소들이 있었죠. 그 적용 요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적용 요소를 어떻게 해석하면 이 내용과 일치한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례를 보면서 간단하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그 건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이제 메인 엔터런스라고 하는 주출입구로 갈 때까지의 접근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및 접근로는 노인시설의 외부로부터 해당 시설까지의 접근을 위한 경로, 이것도 일종의 동선입니다. 동선이고요. 입주 노인 및 방문자의 보행 및 차량을 이용한 접근을 고려해야 되고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 사례에 보면 그림 3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되고 보면 그림 먼저 볼까요? 그래서 주출입구라고 하는 게 시각적으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메인 출입구인데 이 앞에 길다랗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요소인 것처럼 보이는 게 뭐가 하나 이렇게 튀어나가 있죠. 캐노피 역할을 하는 지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무엇을 하는 역할입니까? 차량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차를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차를 여기에 잠시 세워. 그러면 이 건물을 이용할 사람은 여기서 내려서 바로 건물로 들어가고 차는 다시 이렇게 빙 돌아서 주차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명 회차로라고 부르는 거죠. 회차로.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디가 메인인지 잘 구별을 못하겠어요. 사실 사진만 보고는 선생님도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주차장과 주차장에서 건물로 진입하는 공간들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여기 보면 최대한 턱을 없애놨어요. 여기 보면 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인도 부분이고 여기가 차도 부분이면 여기서 일로 이렇게 진입해서 이렇게 가는데 어, 일종의 무장의 설계죠. 그죠? 턱을 없애놓은 이런 설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건물의 출입구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만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뭐 있죠? 보행자 및 차량 접근로는 시각적으로 분리한다. 시각적으로 분리한다는 거는 여기 색깔이 다르죠. 그죠? 여기 다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행로와 분리, 보차 분리라고 지금 여기를 지금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표현하는 방식과 좀 다르죠. 어쨌거나 여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 여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여기가 메인 출입구니까 여기로 가려면 주차하기 편한 곳, 이동하기 편한 곳, 그죠? 장애 있는 분들이 가장 편한 곳에 가까운 곳에 장애인 주차장을 놓고 좀 더 먼 지역에 이쪽으로 가면 좀 더 먼 데가 있겠죠. 그죠? 거기에는 일반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서울시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도 있던 내용이에요. 그죠? 이미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중복돼서 나오고 있고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만든다. 그래서 편안한 인상을 제공한다.
이건 시각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줌으로 인해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런 의미겠죠. 넘어가서 접근성이 나왔어요. 아까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유니버셜 디자인 요소 그 중에 접근성이 있었어요. 그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접근로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지 경계선부터 주출입구까지 장애물과 단차가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설치한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무장애 설계와 유사한 내용이고요. 접근로상의 단차는 20mm까지 가능.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턱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턱이 있어야 되면 이 턱이 너무 높으면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 20mm면 얼마입니까? 2cm죠. 2cm까지는 이 턱이 있더라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2cm보다 더 단 차이가 발생하면 그냥 경사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접근로의 폭은 휠체어 사용자들이 서로 교행할 수 있도록 1.5m 이상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데 지난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는 서울시에서 얼마로 규정을 했냐면 2m 정도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2m 정도. 그죠? 2m 정도로 해달라고 했어요. 최소 여기서는 1.5m 이상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거기 가이드라인 또 2m 정도가 적당하다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획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5m에서 2m 사이로 계획을 해주면 가장 좋겠죠. 그죠? 이렇게 계획을 해주세요. 그리고 접근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 미만. 기울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2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m를 올라가려면 1m의 단차를 극복하려면 경사로를 계획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사로를 이렇게 경사로 잘못 그렸어요. 경사로를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려면 이때 경사로의 시작점인 여기서부터 여기 단이 끝나는 경사로가 끝나는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20m란 얘기야. 그러면 이 기울기가 그림 그리기 어렵네. 이 기울기가 20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2분의 1이라고 여기 써 있는 건 뭡니까? 요 길이가 12m란 얘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근로는 20분의 1로 하고요. 그 외에 다른 경사로는 계단을 대신하는 경사로는 이제 12분의 1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경사진 접근로에는 일정한 간격마다 수평참을 두어서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이동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달라. 만약에 저런 수평으로 된 참, 이렇게 20m 쭉 올라가는데 기왕이면 가다가 중간에 평지 구간을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평지가 있고 다시 경사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중간에 참이 있는 만큼 이게 길어져야 되겠죠. 그죠? 중간에 쉬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휠체어가 뒤로 이렇게 굴러갈 수도 있잖아. 그럼 큰일 나죠. 다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사에서 방향을 틀기가 어렵겠죠. 경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평으로 평평한 공간을 만들어줘서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접근로를 계획을 해 주세요. 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제 노약자가 출입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건물과 가까운 곳에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주출입구랑 가까운 곳에 건물의 출입구에 가까운 곳에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장애인 승강 설비도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동선이 줄잖아. 그죠? 많이 이동해야 되잖아. 동선을 줄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3.3m로 만들어 달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요만큼이 3.3m고요. 요 폭은 5m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장애인 주차장 규격이에요. 3.3m에 5m. 일반 주차장 규격보다 크죠.
일반 주차장 규격은 여러분들 어떻게 계획을 하면 되냐면 똑같이 5m인데 이 부분을 2.5m로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더 길죠? 그러면 요만큼 잘랐을 때 요만큼이 사실 일반 주차장보다 넓잖아. 요만큼이 남죠? 여긴 어떻게? 차를 주차하고 내려서 이동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 휠체어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차를 여기에 딱 세우게 되면 이만큼 꽉 차죠. 이만큼 차가 꽉 차요. 그때 옆에 차가 이렇게 또 옆 차선에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요 폭이 너무 좁죠? 너무 좁으면 사람이 내리기도 정상인이 지나다니기도 빠듯한 공간인데 여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내려서 휠체어를 꺼내서 여기에 이동한다는 게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를 이렇게 구획을 해주는 거예요.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3.3m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차를 위한 공간과 여기 주차를 위한 공간 그리고 승하차 및 이동을 위한 공간을 시각적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가보면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차를 어떻게 여기에 차를 이렇게 딱 세우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장애인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나요? 이렇게 장애인 표시가 있고 여기에 빗금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게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주차를 하시고 여기로 내리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안전성 요소가 있죠. 그 안전성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뭐 바닥과 관련된 것 중에 미끄러우면 안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요철이 울퉁불퉁하면 안 되지. 그죠? 평탄하게 해달라. 그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구분해달라. 그죠? 차가 다니는 곳과 접근로는 보행자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이거 두 개로 구분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건물의 주출입구 정면까지 차량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해라. 이거 아까 그림에서 봤던 거야. 기억납니까? 요겁니다. 건물의 입구까지 차량이 이렇게 진입할 수 있게 여기 회차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회차로. 접근로 겸 회차로가 되겠죠. 그죠? 이거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눈과 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여기서 차를 잠깐 정차하죠. 잠깐 정차하고 사람이 내려야 되잖아. 그죠? 그동안 비 이런 거 안 맞도록 위에 캐노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붕. 그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도 입구가 있죠. 여기도 입구가 있으니까 여기도 캐노피가 붙어 있고요. 여기에도 입구가 있으니까 여기도 캐노피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넘어가서 식별성은 눈에 잘 보이게 해달라. 그죠?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식별이 용이하게끔 위치나 형태를 계획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출입구 및 출입문 같은 경우에 출입문 전후의 바닥 사이에는 높이차가 없도록 한다. 높이차가 없도록 한다. 출입문 조작을 위한 공간에는 단차나 경사가 없도록 한다. 단차나 경사가 없도록 한다. 자, 이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이즈예요. 사이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바깥쪽으로 열리는 문이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문이 요만큼 열려서 사람이 어떻게 휠체어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되잖아. 그러면 휠체어를 여기 어디 이렇게 잠깐 멈추고 문을 닫고 다시 이렇게 가야겠지. 그지? 그때 여유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여유 공간이 이만큼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이만큼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할 때 문만 계획하는 게 아니라 이 휠체어를 탄 분들이 활동 반경을 고려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주면 요만큼을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지? 그만큼 여기 복도폭이 또 확보가 돼야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공간 계획을 할 때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죠. 그죠?
여기 휠체어가 딱 멈추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딱 멈춰버리면 이거 안 되겠지. 이쪽에 좀 여분을 좀 확보해 줘야겠지. 그지? 그럴 때 문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조금 다른 문제다. 이건 옆으로 하는 문이고, 지금 보면 여기에 실선이 없어요. 실선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건축 도면 그릴 때 이건 팁이죠. 이렇게 이쪽에도 공간이 있고 이쪽에도 공간이 있을 때 문을 여기 이렇게 달았는데 밑에 실선으로 이렇게 안 그리면 이건 뭐냐면 턱이에요. 이건 턱이에요. 문이 있으면 문지방입니다. 이렇게 두 개 그려놓으면 문지방이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그럼 이건 문지방은 아니야. 실선이 여기만 있으니까. 그럼 뭡니까? 여기에 단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차가 있다는 거예요. 단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레벨에 단차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화장실이라고 하면 벽이 이렇게 있고 문을 달았을 때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에 실선 하나가 있어. 여기랑 여기랑 재료도 다르고 단차가 있어. 레벨 차이가 있어. 이렇게 실선이 하나 생겨. 근데 여기랑 여기랑 레벨 차이가 없고 이어져 있으면 어떻게 그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단차가 없으니까 선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에는 그런 선을 안 그렸죠. 안 그렸죠? 이거는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사실. 이런 게 없어야 돼. 이렇게 안 그린 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단차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안전성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보면 비상구 또는 직원 전용 서비스를 위한 출입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노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없도록 해라. 없도록 해라. 왜 이분들이 중간에 착각해가지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곳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비상구로 밖으로 나가 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는,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문들은 잘 안 보이게끔, 이분들이 잘 인지 안 되게끔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런 곳들은 대부분이 이런 서비스 동선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리를 두지 않거나 뭐 문 반대편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출입문과 손잡이 그리고 벽면의 색을 동일하게 계획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식별성이라고 해서 아까는 앞에는 잘 노인분들이 가면 안 되는 공간에 대해서 저렇게 하라는 거고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식별이 잘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게끔 노인의 출입이 필요한 실의 출입문, 벽 혹은 문틀과 시각적으로 대비를 이루도록 해라. 시각적으로 대비를 이루도록 해서 눈에 잘 띄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럴 때 시각적 대비 중에 뭐 손잡이의 색채 사이에도 대비를 줘라. 색채 대비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화. 여기는 거주를 하는 공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중에는 뭐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는 통로 부분, 통로랑 복도 부분. 여기 보면 주출입구, 거주 유닛, 공용 공간 등 시설의 각 부분 사이에 이동을 하기 위한 공간. 그죠? 그래서 목적한 위치를 쉽게 인식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게 나와 있어요. 복도에. 복도에 이렇게 핸드레일이 있으면 다리가 불편할 경우에는 또는 잠깐 어지럼증이 오거나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는 이거 난간을 잡고 서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핸드레일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서울시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도 나왔던 겁니다. 사례로.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된 출입문, 우리가 보통 방풍실 같은 걸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방풍실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간격이 만약에 좁으면 자동문으로 만들거나 미닫이 문으로 만드는 게 좋다라는, 그래야 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쭉 밀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동문으로 만들어요. 근데 미닫이가 아니라 다른 문으로 여닫이로 하거나 이랬을 때 자동문이 아니면 가다가 멈춰서 얘를 이렇게 옆으로 밀어야 될 때 힘들잖아. 그죠? 그러면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부딪히거나 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방풍실 같은 공간을 디자인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자동문으로 쓰는 게 사실 가장 좋겠죠. 그죠? 이렇게 계획을 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통로에 있어서의 접근성은 어떤 게 있느냐 보면 뭐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유효폭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행을 휠체어 두 대가 교행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폭을 이게 확보를 해달라. 이게 1.5에서 2m 정도를 확보해 달라는 거고요. 그래야 여기서 교행만 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은 지나고 한 명은 뭐 방향을 이렇게 틀거나 잠깐 서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지? 이런 것들을 해달라. 그 다음에 복도폭이 1.5m라서 교행할 수 있는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툭 튀어나가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지나가다가 여기 잠깐 휠체어 세워놓고 쉴 수 있잖아. 그죠?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가 다시 갈 수 있게. 이런 공간. 이런 공간이 방향 전환이나 교행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여유 있는 이런 공간을 일정한 간격마다 만들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은 뭐 당연히 중요하죠. 안전성 당연히 중요한 거고 복도에 핸드레일을 설치해 달라 이런 거 시각적으로 잘 보이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상에 이동하는 경로상에 돌출된 장애물이나 이런 거 조심해라. 유효폭 이런 거 조심해라. 이런 거고요. 미끄럽지 않게 해달라 이런 거고요. 그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식별성 나와 있죠. 그래서 찾기 쉽게 해달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벽이나 바닥이나 출입문, 핸드레일 같은 것은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이 되도록 해달라 하는 겁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눈부심에 취약하니까 이런 것들이 반사가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재질을 써달라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복도 한쪽에는 창문이 있으면 좋다. 창문이 있으면 외부를 볼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중간에 실내에서 내 위치를 혼돈해서 까먹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날씨나 계절을 알 수가 있어요. 바깥 구경을 할 수 있죠. 이런 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눈부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복도가 이렇게 끝까지 있으면 복도 끝나는 여기에는 될 수 있으면 창문을 설치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복도의 끝나는 부분이 너무 밝으면 눈부시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다음 뭐 안내 표시판 같은 거 고려를 해달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통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디자인을 하는데 지루하거나 너무 반복되게는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일을 설치하고 창문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도 같은데 이런 디자인적 요소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거나 복도가 이렇게 휘어져 있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바깥 구경하는 부분도 있고 폭이 넓죠. 굉장히 넓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출입문의 색깔을 달리해서 인지를 쉽도록 해달라는 건데 지금 이것만 봐서는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일단 얘랑 그 다음에 여기는 색깔이 좀 달라 보이죠? 식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여기 문과 벽과 색이 다르죠? 색이 다릅니다. 네, 이런 것도 식별성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을 다르게 하는 거, 구역별로 여기랑 여기랑 디자인이 지금 다르죠? 이렇게 차별을 둬서 내가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은 디자인이 다른 구역과 다르다 라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음에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뭐 이렇게 소파나 벤치 같은 거를 만들어 달라. 이런 걸 특히 외부를 또 조망할 수 있고 이러면 이렇게 구경할 수 있고 하면 더 좋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인, 안내 표지판 같은 것들을 넣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성이 나왔죠. 사회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벤치를 제공해 달라. 그러면 앉아서 쉬는 동안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죠?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친밀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 그러면 뭐 지역적 재료나 색채 같은 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달라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나무나 뭐 자연 재료 같은 거 쓰면 좀 좋아하시죠, 그죠?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색깔을 쓸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성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면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쭉 살펴보세요. 넘어갈게요. 뒤에 부분이 좀 남았으니까. 쾌적성에서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한색보다는 난색을 좋아하시니까 좀 밝은 색 계열을 이제 해달라라는 거고요. 난색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더 느끼니까 난색 계열을 써달라. 난색 계열에 뭐 있어요? 노란색, 노랑, 그다음에 빨강 이런 거죠. 될 수 있으면 주황도 있죠. 이 사이에 주황도 있죠. 이런 색상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파란색 이런 것보다는 이런 쪽을 써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 약간 중간적인 색깔 있죠. 중간색, 녹색 있고, 그죠? 요 사이에 연두색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보라색도 가능합니다. 보라. 이런 될 수 있으면 이런 계열의 색상을 써달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소음 같은 거 좀 차단해 달라 라는 이야기. 특히 뭐 걸어 다니거나 이럴 때 딱딱딱 소리 나고 이러면 좀 시끄럽죠. 그런 거. 또 측면에 창을 설치해 달라. 시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해 달라. 그 다음에 출입구를 만들어서 외부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외부 공간을 나간다고 밖으로 멀리 가면 안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 작은 정원이나 실내 정원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중정을 만들 수도 있겠지, 그지? 또 너무 외부로 나가는 것도 이제 좀 곤란하니까 모든 공간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어떤 공간은 실내 정원, 어떤 공간은 중정, 어떤 공간은 뭐 외부에 있는 정원 또는 뭐 옥상 정원 뭐 이렇게 연결해서 발코니를 만들어주거나 테라스를 만든다거나 데크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연계해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죠? 이렇게 해서 쾌적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절을 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용 공간이 나왔어요. 공용 공간. 그래서 사회적 교류 측면에서 이런 공용 공간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공간에 뭐 안내 데스크도 있고요. 뭐 너싱 스테이션 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접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집회 공간, 그 다음에 식당 이런 곳들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위치나 형태를 계획해 달라. 그 다음 라운지는 뭐 식당 사용을 위한 대기 공간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식당이랑 가깝게 배치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화장실을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자주 가야 되고 멀면 불편하죠. 그래서 식사 공간, 식당이랑 너무 멀지 않게 좀 가깝게 되도록 공용 화장실을 좀 배치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공용 공간의 배치는 뭐 노인이 다른 사람부터 감시받고 있다. 이런 기분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 달랄까. 공용 공간에서 완전히 오픈돼 가지고 뭐 서로 옆 사람이 뭐 얘기하고 이런 거 다 들리고 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건 또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는 좀 그룹별로 모여서 이제 좀 오붓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이게 중간중간에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회성, 그래서 소규모 그룹화 이런 것들 필요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사회적 연대감 이런 걸 좀 해달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부 경감이 외부의 활동을 볼 수 있는 시각적 연결도 필요하다.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사교 공간 이런 거 나와 있죠. 친밀성 부분에서는 뭐 분위기에 관련된 거, 그래서 스케일 너무 큰 스케일은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게 휴먼 스케일이죠. 휴먼 스케일을 고려해라. 너무 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휴먼 스케일을 고려해달라. 여기 써있네. 휴먼 스케일을 고려해달라. 마감 재료나 장식품도 좀 신경 써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자연 친화적이고 가정적인 분위기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이고, 그 예시로 나온 것들이죠. 이런 거 보면 어디 요양시설이나 뭐 복지시설처럼 안 보이죠. 그냥 식당이나 레스토랑 간 기분도 들고, 가정집에 어디 조금 좋은 집에 가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기분도 들죠. 그죠? 이런, 진짜 어디 레스토랑 가면 이런 게 딱, 그죠? 너무 또 시설이라고 해서 딱딱하게 만들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보기 좋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쾌적감, 그래서 앞에도 나왔었지만 외부 경관 이런 것들 좀 신경 써 달라는 얘기고요. 중간에 이렇게 이 부분이 데크가 되겠죠.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서 조경이 여기 있으면 여기 쉴 수 있게 하고 여기서 대화도 하고 바깥 구경도 하고 뭐 이렇게, 이거는 실내 정원이죠. 실내 정원, 실내 정원 이런 것들 필요하다. 여기도 나오는데 외부 정원으로 했을 때 너무 접근이 쉽게 이렇게 밖으로 모든 공간에서 만들어주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통제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공간에서 이렇게 다 밖으로 연결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통제가 쉬운 이런 공간을 계획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단 및 경사로 이런 것들 뭐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접근성, 단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계단 같은 경우에는 경사로를 이용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규에 해당하는 피난 계단이 있어요. 피난 계단을 제외하면 나머지 공간의 경사로를 가지고 계획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경사로 계획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실내, 실외 할 거 없이 될 수 있으면 경사로를 잘 활용해서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실내 공간을 만드는 게 또 하나의 여러분들의 숙제가 될 겁니다. 여기는 경사로랑 계단을 병행해 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경사로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경사로 계획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사로나 계단의 시작과 끝부분은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이 되도록 해달라.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이 해달라. 그 다음에 중간에 쉬는 공간을 같이 해달라. 그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안전성은 뭐 보시면 알겠죠? 계단의 경사로의 형태는 나선형, 그 다음에 원형은 될 수 있으면 피해라. 얘네들은 시각적 인지나 사용성 측면에서 이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될 수 있으면 단순한 형태, 일자, 기역자, 디귿자 형태가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런 게 중간에 꺾고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잖아. 나선형은 계속 틀면서 가야 돼. 계속 틀면서 가야 되죠. 그죠? 원형도 마찬가지. 근데 일자는 쭉 가면 되고, 기역자는 중간에 한 번만 꺾으면 되고, 디귿자는 중간에 한 번, 두 번 딱 꺾으면 되잖아. 그죠? 이게 꺾이는 부분은 또 참을 만들어서 중간에 쉴 수 있거나 방향 전환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뭐 보면 핸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끝나는 점에서 30cm 정도는 더 연장시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사로가 여기서 딱 끝난다고 하면, 이렇게 딱 끝난다고 하면 레일을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여기 완전히 밖으로 여기까지 나온 다음까지 핸드레일이 여기까지 연결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30cm 정도는 더 이렇게 더 튀어나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은 뭐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식별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고요. 뭐 조명 설치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접근로, 광장에 설치하는 폭이 아주 넓은 계단이나 경사로에는 양측면뿐만 아니라 중앙부에도 핸드레일을 설치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핸드레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미끄럼 방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식별성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 뭐 특별한 거 없죠. 경사로랑 병행해서 계단을 설치하는 거. 이쪽이 경사로, 이쪽이 계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명 같이 되어 있죠. 그렇죠? 조명 설치했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침실, 거주 부분으로 왔습니다. 침실 및 거실 부분에 이제 뭐 유닛화 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가장 오래 머무는 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 안전성, 쾌적성, 그 다음에 개인화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침대에 앉았을 때, 침대에 누웠을 때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이제 어려움이 없도록 가구 배치하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잘 보이도록 보면 침대에 누워서 외부 경관이나 화장실 출입문 등이 잘 보이도록 여기가 창이죠. 창문 이렇게 보면 여기 화장실 그다음에 여기가 출입구 여기 딱 보면 딱 보이게끔 그죠?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 왜냐면 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잘 보이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 침대에 누워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침대에 누웠을 때 바깥 경치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현관에서 뭐 휠체어나 아니면 뭐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여기 앉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서 현관 한쪽에 앉아서 탈착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는 거 이런 거 약간의 디테일적인 부분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창문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네. 그죠? 접근성 나옵니다. 접근성. 네, 휠체어 사용자가 편하게 그죠? 이동 및 순환에 필요한 공간 확보.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가구 배치 이런 거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보행 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키가 큰 스탠드 조명 같은 거 이런 거 조심하고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이때 시각적인 거 그다음에 창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뭐 그럴 경우에 의자를 설치하거나 눈높이에서 만드는 거 이런 거 필요하다. 난간을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추락 방지 그 다음에 조망한 노인이 현기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안전성은 뭐 계속 좀 어느 정도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읽어보시고 식별성도 읽어보시고 개인화 개인화 약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요. 가정적인 분위기를 될 수 있으면 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감재 같은 것들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딱 지정도 해주지만 그분이 좋아하는 걸로 이제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가구를 쓰던 거 가져와서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프라이버시에 대한 거 나오고요. 현관에서 화장실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 이거는 그림 보면 내가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선 여기에서 이게 잘 보이는 게 좋지만 누가 방문했을 때 이 화장실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건 아니다. 시각적으로 이거는 막아달라. 이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감시받고 있다 이런 거 안 생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창의 위치 조정이나 블라인드, 커튼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친밀성 나와 있고요. 개인이 쓰던 거 뭐 그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쾌적성, 계속 나온 쾌적성. 자연채광 이런 것들 좀 고려해달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조망 이런 거. 날씨, 계절 변화 이런 거. 그렇죠? 네, 이런 내용들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시로 나온 이미지들. 이런 이미지 보면 이거는 진짜 가정집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이런 집에 어디 가정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거 쓰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아니지만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실제 이런 집이 있을 것 같죠. 똑같이 이렇게 좀 디자인이 돼 있죠. 그리고 보면 벽에 걸려 있는 이런 그림 같은 거나 가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쓰던 걸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욕실. 욕실은 여기 보면 생리적 요구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 이게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꼭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혼자 할 수 있게끔 좀 계획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몇몇 가지 접근성을 이제 높여달라라고 하는 거 출입문을 열고 뭐 닫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갈 때 들어가고 나갈 때 그다음에 이용할 때 변기, 세면대, 욕조, 샤워실 이런 거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그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사례가 잘 나와 있어요. 그거를 유심히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거 외에도 많으니까 자료가 참고를 하세요. 접근성 부분에서 세면대가 나올 수 있고 세면대 이런 부분에 이런 데 보면 쏙 들어가 있죠. 막아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열어놔죠. 오픈해놨죠. 이거는 휠체어를 쓸 경우에 다리가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야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디테일한 겁니다. 큰 게 아니라 휠체어 이렇게 여기 세면되면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달라. 특히 발 이런 데 걸리지 않도록 좀 조절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다음 변기가 있고요. 휠체어를 썼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거울도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했어요. 여기 붙어 있으면 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그죠? 폭 폭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여유 공간이 이런 여유 공간이 휠체어를 놓고 내리고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 면적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레일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 보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세면대인데 여기 요 보이죠? 위아래로 움직여.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조와 경사진 부분을 이용해 욕조를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디자인. 그 다음에 욕조 내부에 설치해서 욕조에서 이동. 요 의자 부분이 위아래로 움직이게끔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기술적인 거예요. 욕조를 사용할 때 필요한 여유 공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도 높낮이나 이런 거 조절할 수 있는 애들이죠. 그죠? 이렇게 휠체어를 쓸 때 필요한 보조 의자 같은 것들 휠체어가 지나다녀야 되니까 뭐 턱 같은 게 없으면 좋지만 특히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고무에서 소음이나 넘어갈 때 불편함 없이 좀 줄여주는 거 욕조 가장자리에 뭐 쿠션 있는 재질 그런 거 있죠. 변기나 이런 부분에 돌아가면서 주변으로 이렇게 레일을 만들어 달라 이런 거 보이시죠? 보면 휠체어에서 내려서 변기까지 이동할 때 이렇게 이렇게 세울 때랑 이렇게 세웠을 때랑 휠체어에서 내리는 방법이 다르죠. 그랬을 때도 불편함 없이 하려면 이 부분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 충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죠? 손잡이 나와 있고요. 욕실 안에도 이런 손잡이들이 높이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
식별성을 높여달라라는 내용. 이것도 뭐 아까 했던 유닛과 조금 다른 형태의 유닛이죠. 출입문으로 들어오면 화장실 부분인데 침대에 앉아서 또는 누워서 바라봤을 때 잘 보이게끔 하려면 여기가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식별성 아까도 나왔던 겁니다. 주방에 대한 접근성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 외부 공간 앞에 설명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산책로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교류 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다음에 여가 활동으로서 정원을 가꾸거나 텃밭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외부 공간이니까 아무래도 단차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최대한 없게 평탄하게 해달라 이런 거고요. 안전성 고려해달라. 식별성, 사회성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었죠? 그죠?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불편할 수 있었던 부분을 해소해주는 정도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건강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그런 것들을 참고 쓸 수 있지만 이런 노약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약간의 불편함도 생활하는데 크게 이제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한 디자인을 고려를 해준 거죠. 통로의 폭, 그죠? 그 다음에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디테일한 거지만 이분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뭐 조망이나 시각적인 거, 자유채광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식별성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계획을 조금 차별화를 둬서 해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크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뭐 처음 봤거나 이런 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드렸던 강의 자료를 참고하면 여러분들이 설계에 맞는 계획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듣느라 고생 많았고 선생님도 열심히 설명을 한 만큼 여러분들이 참고를 잘 해서 좋은 설계, 좋은 디자인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또 이제 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